네, 그래서 이제 LMM 파트 2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거는 데이터셋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트레이닝 알고리즘, 이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퓨처 트렌드에서 테스트 타임 컴퓨팅 스케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 to LLM Post Training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프리 트레이닝으로 베이스 모델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관점이고요.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베이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조금 올렸다면 이 포스트 트레이닝을 통해서는 조금 더 타겟되어 있는 무언가의 성능을 올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QA 테스트를 풀거나 아니면 인스트럭션에 따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FT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프리퍼런스가 이제 선호죠. 그래서 어떤 답변을 더 선호하는지와 같은 부분들로 최적화를 해서 더 선호하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general purpose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equire millions of data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포스트 트레이닝도 프리 트레이닝과 비교해서 데이터가 적을 뿐이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태스크 스페시픽한 것들을 이제 풀 때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할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먼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태스크 스페시픽을 보면 10K에서 100K까지 존재하니까 거의 한 10,000개에서 10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10,000개에서 10만 개의 데이터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00개에서 1밀리언까지 그리고 제너럴 퍼포즈로 포스트 트레이닝 하려면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이나 태스크 스페시픽으로 가면서 데이터가 조금씩 적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분야가 세분화되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야를 풀 때랑 그냥 한 분야만 잘 풀어도 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한 분야만 잘 풀어도 되는 거면 데이터가 조금 더 적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피겨에서 제시한 것처럼 샘플 숫자가 조금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저런 것들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숫자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약간 이 트레이닝에서의 직관 같은 건데요. 대체로 큰 모델들은 더 적은 샘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 적은 데이터 샘플을 필요로 하고요. 태스크의 복잡도에 따라서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태스크가 엄청 복잡한 태스크면 학습할 때의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플한 태스크라면 학습 데이터가 좀 적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샘플 수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디멘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은 대략적인 추정치임을 생각을 해주시고 굉장히 이제 이거는 트레이닝에서의 직관이기 때문에 내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디피컬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모을 수 있는 퀄리티 좋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의 많은 디멘션을 고려를 해서 저런 트레이닝 데이터의 숫자를 결정을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인 튜닝을 고려하기에 앞서서 직접적으로 약간 학습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이라는 말이 붙기는 하지만 직접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수행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 그래서 약간 퓨전 예제들을 집어넣는다든지 혹은 RAG를 통해서 관련된 문서들을 추가적으로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주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저런 톤이나 포맷을 바꾼다든지 추가적인 논리지로 학습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큰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에게 전수해주면 작은 모델이 큰 모델의 지식처럼 이렇게 답변을 생성하면서 더 적은 코스트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연 시간도 당연히 작은 모델이니까 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웃풋 퀄리티 자체를 높이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파인 튜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파인 튜닝의 또 다른 관점인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는 파인 튜닝의 관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델 자체를 기업에 좀 더 특화되게 만들고 싶을 때, 그리고 모델을 조금 더 컨트롤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도 파인 튜닝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imary reason cited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 컨트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제 파인 튜닝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RAG 같은 그냥 약간 인컨텍스트 러닝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조금 폭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데이터셋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로 퉁쳤을 때는 그냥 품질이 좋은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품질에는 굉장히 많은 디멘션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accuracy, diversity, complexity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데이터셋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질문이나 답변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옳은 답변인지가 중요하고요. diversity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분야만 타겟하는 모델을 만들려면 그렇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우리가 이제 좀 더 general purpose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다이버시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쉬운 것들만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쉬운 태스크밖에 못 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복잡도를 띠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학습을 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것들로 데이터셋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이버시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이 다이버시티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매스나 코드 태스크 같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의 분포를 확인을 해보면 저 아래쪽에 로우 다이버시티의 약간 주황색 부분으로 몰려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수학이나 코드를 좀 잘 짜는 모델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 데이터들로만 학습을 시켜도 어느 정도 충분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제너럴 퍼포즈라면 당연히 이제 다이버시티가 더 높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인데요. 당연히 이제 short promp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변을 하기가 쉽기는 하지만 저 답변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의 복잡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쉬운 프롬프트만 있으면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이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는 저런 학습용 데이터들도 만들어져 있어야 모델이 조금 더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조금 나이브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포맷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옵셔널이라고 붙어 있는데 사실은 없는 모델들도 있긴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 시스템 프롬프트는 유저가 사실 직접적으로 정의를 하는 영역은 거의 아닌 부분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 단위에서 LMM에게 이제 어떠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내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인스트럭션이나 아웃풋 같은 경우들은 실제 데이터에서 정의를 해서 이런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면 아웃풋을 이렇게 생성해 줘야 돼를 직접 알려주는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경우고 이게 나쁜 경우를 알려줄 수 있는 chosen, 그 다음에 rejected로 되어 있는 preference 데이터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시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로우 텍스트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이 로우 텍스트로부터 인스트럭션에 대한 답변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혹은 저런 프리퍼런스를 시키려면 초준이나 언초준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LMM에게 시켜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직접 만들면 코스트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LMM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백 트랜슬레이트 이 있는데, 이제 로우 텍스트가 존재하면 그것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그냥 만들어줘 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생성해줘가 조금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제 로우 텍스트를 냅두고 이것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줘 처럼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사실 그냥 만들기만 하면 안 돼요. 퀄리티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코어링, 그 다음에 필터링 같은 경우들도 휴리스틱, 인간이 직접 할 수도 있고, LMM을 젖지로서 사용해서 LMM한테 이것의 퀄리티를 뭐 체크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리워드 모델 같은 것들을 학습시켜서 어떤 퀄리티가 좋은 건지를 학습시킨 후에 그 퀄리티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해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디듀플리케이션이랑 디컨테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 디컨테미네이션도 상당히 중요한 게,
테스트에 사용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트레이닝에 섞이게 된다면 당연히 성능이 잘 나오겠죠. 하지만 그러면 일반화 성능이 높냐?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활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T로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프롬프트랑 제약사항을 우리가 직접 짜서 LMM에다가 쿼리를 집어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런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저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한 다음에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던 실질적으로 테스트 셋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혹시 트레인 셋에 사용이 되지는 않았는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IFE Eval이라고 해서 Instruction Following Evaluation 벤치마크거든요. 네, 저런 부분들로 이제 실질적으로 저게 Instruction Following을 잘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퍼런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프롬프트가 주어진 다음에 LMM에게 쿼리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 LMM에게다가 넣어줘도 되고 한 LMM에게다가 조금 많은 쿼리를 집어넣어서 답변 자체를 여러 개로 생성을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래서 LMM을 이제 저지로 사용을 해서 저기에서 이제 어떤 답변이 좋은지 혹은 어떤 답변이 나쁜지 같은 것들을 초즌과 언초즌, 리젝티드로 설정을 해서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픈 퍼펙트 블렌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허깅 페이스에 있는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제 뭐 매스 태스크도 다룰 수 있고 챗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팔로잉 그 다음에 코스 태스크 같은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데이터셋을 직접 뜯어보시면 저런 메타매스 QA는 매스 태스크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데이터셋들을 한데 모아서 저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면 당연히 이 모델은 챗도 조금 할 수 있을 거고 인스트럭션 팔로잉도 좀 되어 있을 거고 매스나 코드 태스크에 조금 더 특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챗 템플릿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모델이 답변하는 것들을 조금 구분 짓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봤었던 저런 직접적으로 이제 챗봇을 만드는 형식에서 유저, 그 다음에 챗봇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다시피 이렇게 토큰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시스템 프롬프트, 유저 프롬프트, 그 다음에 저 어시스턴트 AI가 답변을 해야 되는 프롬프트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챗 템플릿을 지켜서 이제 집어 넣으면 이제 모델도 명확하게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와서 유저가 이런 프롬프트를 집어 넣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답변은 이런 거구나와 같은 것들을 데이터셋에서부터 배워서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TRL, 그 다음에 엑솔로틀, 언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엑솔로틀이 이제 아홀로틀이라고 우파루파 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관성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귀여워서 기억에 남았었고요. 그래서 저 TRL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접 써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RL과 관련된 그런 알고리즘들이 잘 짜여 있어서 그냥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기만 해도 되고 약간의 이제 클래스 상속을 받아서 조금만 수정을 해도 쉽게 다른 RL 알고리즘을 좀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저 언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GPU 최적화도 잘 되어 있어서 진짜 작은 모델들을 빠르게 학습을 시켜보고 싶을 때 뭐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로라, 큐로라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학습시켜보고 싶을 때 그리고 GPU 리소스가 상당히 컨스트레인트가 많을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SFT를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풀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파라미터를 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로라랑 큐로라가 있는데 로라가 이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많이 보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가중치 파라미터들을 프로즈 시켜놓고 나머지 이제 A와 B라는 저 매트릭스 행렬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되게 뭐
코스트 이피션트하게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Q로라 같은 경우에는 4비트 프리시즌으로 바꿔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저것도 이제 학습에 드는 코스트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 그림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연산이 직접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앞선 강의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었었는데요. 저 그림에서 어떻게 연산이 되길래 로라에서 이제 효율적인 연산이 되느냐, 왜 저 R이라는 친구 덕분에 계산 효율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Y 콜 WX라고 되어 있는데, W 당연히 웨이트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pre-trained weigh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스몰 D로 되어 있는 디멘션을 4096 정도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산하기가 조금 싫으시면 좀 작은 걸로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096 by 4096으로 되어 있는 저 웨이트 매트릭스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추가하고 싶은 건 그냥 웨이트 매트릭스 말고 우리는 직접 로라 학습을 시켜서 그걸 가중치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 가중치를 추가하는 매트릭스를 A와 B, 라지 A, 라지 B 저렇게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더해서 묶어도 되죠. 가중치 매트릭스 연산에 따르면. 그래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 랭크 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 8이나 16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8이나 16 정도로 설정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으로 나타내 줄 거고, 뭐 32로 하셔도 되고 4로 하셔도 됩니다.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물론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당연히 계산하는 파라미터 숫자가 줄어들면 학습이 좀 덜 될 수도 있고, 많아지면 당연히 학습은 잘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엄청 많이 만들 거면 그냥 풀 파인 튜닝 해버리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균형점을 조금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저 스몰 R의 값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B라고 되어 있는 건 또 다른 작은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라지 A 트랜스포즈 시켜놓은 매트릭스 대칭 행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다른 행렬인데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디멘션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학습이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에서의 효율성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 가중치 매트릭스부터 볼게요. 자, 기존에는 이제 저 디멘션이 4096이었기 때문에 4096 by 4096 해서 파라미터 수가 1600만 개 정도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로라에서 랭크 스몰 R을 8로 설정을 하게 되면 라지 A 매트릭스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처음에 인풋 디멘션은 사실 똑같아야 되겠죠. 4096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저게 랭크가 스몰 R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8짜리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지 B 연산 같은 경우에는 8에서 4096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연산에서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8짜리 곱하면 사라지면서 4096 by 4096짜리 행렬이 되죠. 결국에는 기존 가중치 행렬이랑 똑같은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기에서 총 파라미터 수가 8 곱하기 4096 곱하기 2 해서 65,0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256배의 파라미터 수가 감소를 했죠. 여기에서 R을 2배로만 키워도 16짜리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 각각의 2배만 그냥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4배만큼의 효율이 조금 더 감소하기는 하지만 파라미터 수를 더 늘릴 수 있고, 그때는 64배의 파라미터 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64개, 뭐 128개 이렇게 늘려도 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풀 파인 튜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로라를 적용하는 이유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라로 저렇게 학습을 진행하면서 좀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저게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어느 레이어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이건 실제로 이제 로라를 적용해 보면서 저 파라미터를 설정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사실 저 트랜스포머 구조에는 굉장히 많은 어텐션 레이어들이 있고, 그러면 그 어텐션 레이어들의 모든 영역을 로라로 학습을 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학습은 가능하겠지만 로라로 모든 영역을 학습시키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계산 연산의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셀프 어텐션에 있는 Q 프로젝션, V 프로젝션, O 프로젝션을 로라 학습할 때 주로 사용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 QVO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랜스포머에서 쿼리,
그 다음에 밸류, 그 다음에 저 아웃풋은 이제 멀티헤드 연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부분도 로라를 통해서 당연히 업데이트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저 세 가지를 먼저 좀 학습을 해서 로라로 적용을 시켜보는 편이고요. 그러면 저기 이제 프로젝션 중에서 좀 빠져있는 게 있는데 저 키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가 왜 빠져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저도 옛날에 좀 찾아봤었는데 키 같은 경우에는 쿼리랑 키를 곱해서 이제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를 보고 사실 중요한 건 저 밸류가 실질적인 그거의 값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쿼리나 키 중에서 둘 중에 하나, 특히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봐야 할지를 의미하는 쿼리를 학습시키는 게 조금 더 낫고 당연히 키에 해당하는 저 부분도 로라를 학습시켜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학습시킬 거면 로라의 계산 효율성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되게 로라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조금 더 효율이 좋은 저런 레이어들만 따로 수집을 해서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레이어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뜯어보시면 구조를 뜯어보시면 더 잘 와닿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eference Alignment Technique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PPO랑 DPO의 방식이 존재하고요. 저게 이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랑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 강의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P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시켜야 되는 모델이 리워드 모델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Frozen 모델이 하나 있고 학습되어 있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습에 활용할 Trained 모델이 있고 이 트레인드 모델이 리워드를 받도록 할 수 있는 리워드 모델이 존재하게 되고요. 저기 프로즌 모델 아래 K의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모델과 너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인 모델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학습과 관련된 수식을 보다 보면 저런 KL 다이버전스라든지 그래서 좀 규제항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요. 강학습이 기본적으로 좀 불안정합니다. 학습 자체가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발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규제하기 위해서 KL 다이버전스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PO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이렉트 프리퍼런스라는 저 말에서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시피 그냥 좋다 나쁘다만 정확하게 주어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워드 모델 자체는 필요가 없고요. 저 리워드 모델 대신에 이 응답 좋아, 이 응답 나빠만 정확하게 줄 수 있다면 이제 저 DPO로 학습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 PPO보다는 DPO를 조금 나이브하게 사용할 때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봤었던 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로스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될 거고, 저 리어드에서 이제 K의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far off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시면 당연히 리워드는 최대화 시켜야 되는 거고, 얼라이먼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완성도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시켜서 사실 저 목적 함수는 저희가 정의하기 나름이고 미분에서 최적화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제항들을 계속해서 붙이는 다양한 버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래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시면서 이름이 살짝 바뀌는 저런 알고리즘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리워드 모델 자체에 대해서 리워드를 이제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단지 저 조금 더 선호되는 답변, 그 다음에 선호되지 않는 답변에 대한 차이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습에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러닝 레이트부터 배치 사이즈, 맥스 랭스, 에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흔히 쓰이는 밸류를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놨지만 사실 직접 트레이닝을 시작하시면서 직관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정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설정은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걸 잘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설정해서 학습을 돌려보시고 뭐 트레인 로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로스를 확인을 해보시면서 발산 속도가 어떠한지, 수렴이 조금 어떠한지, 이 배치 사이즈가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극단적으로 여기 맥스 랭스가 1024나 4096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 학습하면서 리즈닝, 추론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추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토큰 단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습을 시켰을 때 4096 엄청나게 토큰이 많이 잘려서 학습이 잘 안 됐었습니다. 적게는 8192, 많게는 16384까지 설정을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트레이닝 디테일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지 예시로 대표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밸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폭도 마찬가지고요. 옵티마이저도 아담 W도 있고 뭐 그냥 자체 아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옵티마이저도 있죠. 그리고 어텐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플래시 어텐션 2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어텐션에서 연산이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직접 설정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따로 파라미터 설정하면서 수정도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플래시 어텐션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서는 당연히 저 실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보다 당연히 모니터링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초기에 설정했던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가면서 조금 더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당연히 이제 굉장히 스무스한 커브를 만들면서 러닝 레이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것들도 충분히 확인을 해주셔야 트레이닝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되는 게 아닌지 같은 것들을 꼭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트레이닝 로스는 사실 학습을 좀 많이 시키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불안정한 경우에. 그래서 트레이닝 로스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직접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낮은 정확도가 나오는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들입니다. 꼭 밸리데이션 로스에 대해서, 즉 분포에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던 부분이고, 이제 모델 멀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된 슬라이드는 없고,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모델 멀징이라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약간 explainable AI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같이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멀징을 보시면 저기에서 다른 모델의 파라미터의 평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 강연하시는 분께서는 저게 이제 그냥 평균을 낼 때 다른 모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라마 1이면 라마 1끼리, 2면 2끼리, 3는 3끼리, 즉 아키텍처를 공유하면서 파라미터 사이즈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이런 보관법 인터폴레이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인 컨센서스를 통해서 부호 같은 것들을 맞춰서 더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춰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슬로프, 데어타이즈 이런 방식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 스무스리 인터폴레이트가 되어 있고, 리니어한 방식에서의 인터폴레이션이 아니라 스피어에서의 인터폴레이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어타이즈 같은 경우는 되어 있죠. 랜덤 프루닝 앤 리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중에서 어느 부분만 쓸 건지 이런 프루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파라미터를 어느 부분을 쓸지 자르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사인 컨센서스 그 부호 같은 것들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더했을 때 뭐 가중치가 사라져 버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 소실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합친 모델의 가계도 있는데, 멀지를 한 번 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고, 멀지한 모델이 또 다른 모델을 가져와서 멀지해도 되고, 머지된 모델들끼리 또 머지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컴플렉스한 이런 가계도 패밀리 트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면 이제 저 모든 모델이 유효하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잘 학습되어 있는 어떠한 모델에다가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어느 한 영역을 잘하는 모델의 가중치를 저렇게 합산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의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것들, 그다음에 컨비네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Iterative Merging for Good Model이라고 되어 있는데 No Scien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게 약간의 직관 같은 건데 이 직관이 되게 좀 터무니없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은 없는 것 같고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었던 이제 케이스 스터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모델이랑 인스트럭트 모델이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인스트럭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모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되어서 대부분의 태스크들 좀 잘하는 모델이고, 저 베이스 모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핀란드어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쪽 학습에서는 핀란드어 특화 모델, 아래쪽에 있는 인스트럭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모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태스크를 잘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두 모델을 멀징을 하니까 일반적인 태스크도 잘하면서 핀란드어도 특화된 모델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모델 머징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인 거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약간 explainable 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런 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 트랜스포머 이렇게 엄청나게 파라미터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은 전부 다 블랙박스 모델이다. 그러니까 안을 들여보다 보는 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안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런 explainable AI인 거고, 주로 이런 LMM보다는 조금 더 비전 쪽에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비전은 사실 좀 더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왼쪽에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어텐션 구조를 띄고 있을 거고, 저게 이제 뉴런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저 뉴런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속성들이 있겠죠. 저 뉴런에서 계산이 될 거고, 실제로는 사람의 세포에 빗대서 이제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들어있어서 저런 뉴런의 하나의 대표적인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저 뉴런을 저 하나하나의 피처 단위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저 피처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당하는지 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토큰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들어가죠. 저 토큰을 집어 넣었을 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어떤 피처가 활성화가 많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피처가 사실은 그 모델의 답변을 담당하고 있는 거다. 모든 저 파라미터가 답변에 관여하지 않는다. 특정 피처가 답변에 관여한다라는 게 바로 이 Explainable AI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검정색으로 진하게 칠해져 있는 저 피처로 되어 있는 친구를 뜯어봤더니 제가 어떤 출력을 할 때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되냐면 저런 도시, 스테이트 캐피털을 이야기를 할 때 활성화가 제일 많이 됐었다. 피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를 출력을 할 때 저 피처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미네소타 이런 것들의 캐피털을 나타낼 때 이제 활성화가 가장 많이 됐었던 피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이제 엔트로픽에서 클로우드 모델을 만든 회사죠. 엔트로픽에서 올해 3월쯤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번 5월 말쯤에도 굉장히 비슷한 연구를 해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연구를 냈었었는데,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파라미터가 저 답변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게 아니다. 특정 파라미터들이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 그러면 저 액티베이션이 많이 되는 저 피처들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잘 멀징을 하면 사실 그냥 대부분의 것들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직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AM이라고 해서 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CNN 구조죠. CNN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예측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예측된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떤 저 피처들이 액티베이션이 되었는가를 바라본 맵입니다. 아까 이제 비전 파트에서 이런 explainable AI와 관련된 연구가 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저 위쪽에 이제 어떤 소년이랑 강아지가 타고 있는데 저 강아지가 어떤 건지를 분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 강아지를 실질적으로 이 뉴럴넷이 보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됐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렉처에서 뭐 굉장히 로우한 레벨에서의 그런
넷이 있었고 뭐 미들 그다음에 뭐 하이한 레벨에서의 그런 레이어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레이어들을 다 뜯어서 액티베이션이 어디가 되는지를 봤더니 강아지의 머리 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뉴럴 네트워크가 강아지의 머리를 보고 저기에는 어슬러 테리어라고 구분을 하고 있구나. 잘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굉장히 잘 된 케이스 중에서 극단적인 하나일 뿐입니다. 이 직접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가 정말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 가능한 AI 쪽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런 모델 머징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되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저 피처 하나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피처 하나의 가중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관측을 해보고 이런 굉장히 세밀한 작업들을 하는 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밸류에이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평가를 하려면 사실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휴먼 리소스가 드는 게 좋지만 휴먼 리소스는 사실 코스트도 굉장히 크고 타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를 시킨 벤치마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벤치마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저 MML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있고요. 뭐 매스, 그 다음에 뭐 사이콜로지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과학적인과 관련된 태스크들도 다 들어있어서 저게 이제 어떤 모델을 통해서 생성을 하면 자연적으로 저 답변을 다 채점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어버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답변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지선다거든요. A, B, C, D 중에서 그냥 하나 고르면 애큐러시가 올라가고 1 맞추면 1, 틀리면 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이제 일관성이 있고 재현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트 이피션트 하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죠. 우리가 사지선다로만 문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지선다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사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태스크들만 평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컴플렉스한 태스크 같은 것들은 만들기도 어렵고 채점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초점화된 벤치마크들이 있고요. 모두 제너럴한 영역 말고 진짜 하나의 특화된 영역만 봐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물리면 물리 중에서도 뭐 코스몰로지라고 하면 코스몰로지 약간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를 만들고 리더보드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저지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챗봇 아레나라고 되어 있는데 아레나가 약간 결투장이죠. 챗봇끼리 결투를 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결투하냐면 휴먼이 직접 가서 챗봇이 이제 두 개의 챗봇이 서로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어떤 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하겠죠. 둘 중에 어떤 답변이 좋아 이런 방식으로 채점을 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들을 위로 올리는 리더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의 선호에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모델들이 위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제 사람의 한계점이기도 하죠. 굉장히 편향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도 되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코스틀리하고 타임 컨슈밍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 스케일러빌리티 저걸 이제 확장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사람이 더 많이 붙어야 되고 이런 버틀넥이 있겠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먼 프리퍼런스 즉 인간의 선호가 그러면 당연히 저 상관관계가 조금 있냐 모델의 성능과 그것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챗봇 아레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저 모델들이 인간의 프리퍼런스에 굉장히 잘 맞춰서 답변을 한다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human preference are weakly corrected, correla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조금 선호된 답변을 하는 게 성능이 좋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지 LMM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LMM이 직접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LMM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인간이 쉬고 있을 때도 LMM을 계속 채점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저 모델이 사용되는 방식에서 채점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당연히 컴플렉스한 태스크들도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LMM도 리얼월드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잠재되어 있는 평양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퀄리티 밸리데이션 같은 것들도 LMM이 아무래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LMM이 100% 모든 걸 정확하고 완벽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럼 퀄리티에 대한 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무언가의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이벨루에이션 방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벤치마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뭐 작은 데이터셋이라도 만들어서 스스로 평가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 조금 힘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퓨처 트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 트렌드에서는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뭐 프리 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LMM이 무언가를 생성하는 아웃풋을 제너레이션 하는 시간에 저 코스트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많은 것들을 생성한다든지 혹은 조금 더 정확하게 생성하도록 만든다든지와 관련된 부분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리티 보팅인데요. 대다수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답변을 한 10개 정도 생성을 한 다음에 10개 중에서 조금 더 지배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선정을 하는 게 저 메이저리티 보팅인 거죠. 근데 이제 저 메이저리티 보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리디 디코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디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가장 높은 토큰들만 계속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답변이 그냥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변 하나로 계속 만들게 되면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템퍼러처 같은 것들을 조금 높여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다양한 답변을 하게 만들면 저런 답변이 다양성이 조금 늘어나게 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더 대다수로 생성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보팅 방식으로 답변을 선택할 수 있다와 관련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브하게는 메이저리티 보팅 그냥 많이 생성하면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사실은 51%의 답변 정확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템퍼러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중요하고, 저 템퍼러처를 설정했을 때 선택하는 샘플링 방식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이 나올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가정을 했을 때 51% 정도의 답변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을 정의를 하면 처음에 그냥 답변 하나만 생성하게 하면 틀릴 확률이랑 정답일 확률이 거의 반반이죠. 하지만 이거를 조금 메이저리티 보팅 방식으로 많이 생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확연하게 정답의 차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출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규분포에 수렴을 하게 될 테니까 결국에는 답변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답이 등장을 하게 되어서 모델이 조금 더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성능에서의 일관적인 답변으로 채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오브의 BOM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들어 둔 다음에 리워드 모델이 이 답변은 좋아, 이 답변은 좀 좋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기록한 답변을 최종적인 답변으로 생성을 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빔 서치 방식인데요. 빔 서치 이제 뭐 빔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하면서 서치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이 있고 아웃컴 베이스드 리워드 모델도 있거든요. 아웃컴 베이스드는 그냥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거고, 얘는 프로세스 즉 절차에 대해서도 리워드를 매길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솔루션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텝별로 나눠져 있고요. 저 스텝이 저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이 직접 평가를 하면서 이 스텝은 맞아, 이 스텝은 틀려, 이 스텝은 맞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스텝을 평가를 하면서 맞는 스텝들로 구성을 쭉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 PRM 프로세스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PRM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저 스텝을 나누는 기준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저 스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 과정 중에서 뭔가를 잘못 생각했다가 맞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모두 다 맞다 틀리다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버틀넥이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시인데요. attempt 1 보시면 let's multiply them together 이라고 해서 저 multiply 방식은 맞다 라고 평가를 했지만 아래 실질적으로 곱셈을 수행한 건 틀렸죠. 그래서 attempt 2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래쪽에서는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저 생각까지는 맞았지만 결국은 아래에 있는 답변은 또 틀렸어 라고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 스텝 단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모든 스텝이 다 맞는 방식으로 답변을 출력하게 된다. 이게 바로 빔서치 PRM 기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테스트 타임 컴퓨트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일관성 있고 좋은 답변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테스트 타임에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계산 같은 것들에도 코스트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답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느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저런 방식을 거치면 더욱더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 데이터셋을 이제 좀 만드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셋 같은 경우나 저런 학습 관점에서 보시면 좀 직관으로 봐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경험에 기반해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밸류에이션도 그거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편하게